4월 16일 파이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3주차이고요. 전체 8번 수업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네, 8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1개월 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파이썬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봤었던 개념이 변수, 그 다음에 함수, 그리고 객체, 이런 개념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객체는 뚜렷하게 뭐다라고 제시되진 않았어요. 대략적인 개념만 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사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전개하기 위한 흐름 제어 기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 위주로 보다가, 이제 우리가 어제 드디어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크게 활용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함수를 만드는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석사 졸업하면서 이제 통계 낼 일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때 저는 함수를 만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비슷한 작업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좀 끝내려고, 저는 원래 개발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이나 그쪽에서 이제 통계 코드 만드시는 거 보면은 그냥 다 코드가 서술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목표하는 바는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통계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재사용을 목적으로 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 함수를 정의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내장 함수라는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리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었던 내장 함수들은요, 그냥 그 명령어 하나가 단편적인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 몇몇 개의 함수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스토리라인을 묶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파일 입출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아직까지는 객체라는 단계는 크게 진행이 안 되고 내장 함수 위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강할 때 파이썬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파일 출력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읽고 쓴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파이썬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2개월 차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도 임팩트가 좀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확장팩을 깔아줘야 돼요. 우리가 파이썬 확장팩, 이거를 이제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1개월차 진도는 이 패키지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 원리까지 보는 게 이제 목표고요. 2개월차부터 본격적으로 몇 가지 확장 패키지를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에, 사실 순서상으로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리는 게 맞는데, 처음에 드리면은 이제 용어가 생소하시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표치를 다시 정정하면서 진행을 해요. 자, 그럼 파일 입출력 들어가 볼게요. 파일 입출력 객체를 위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의 쓰임새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구문 새롭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거예요. 자, 오픈 함수를 써서 파일 객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파일 객체는요,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open이라는 그냥 내장 함수예요. 호출하시면서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그리고 내가 그 파일을 읽어드릴지 아니면은 저장을 할지에 대한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딩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파일 경로는 상대 경로하고 절대 경로라는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정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하고요. 존재한다면 그 파일을 가져옵니다. 읽기 모드에서 지정 가능한 값은 텍스트 쓰기, 텍스트 새로 쓰기, 텍스트 이어쓰기. 그러니까 기존 내용을 지우고 쓰느냐,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덧붙이느냐의 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RWA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텍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정리를 했었죠. 텍스트는 그냥 문장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픈 함수는 텍스트 파일을 다뤄요. 그럼 텍스트 파일 이외의 경우는 문장이 아니라 이진수 덩어리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요. 이진수 덩어리를 우리가 기계어라고 했었고요. 이 기계어의 영문 이름이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읽고 쓸 때는 뒤에 B가 붙습니다. 그럼 텍스트 파일하고 바이너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해요. 메모장 여서서요. 파일 확장자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썬 소스 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가 있다면은 얘를 메모장에 넣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나와요. 그럼 이건 텍스트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뭐건 간에 메모장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리면 이게 텍스트예요. 이게 원래 주피터 원본입니다. 주피터 파일 원본이요. 그리고 메모장에 넣었을 때 이렇게 좀 글자가 깨지는 것처럼 나온다. 이러면 이건 바이너리예요. 메모장으로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텍스트냐 아니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사용되는 기능을 이제 텍스트 파일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 2개월 차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 중에 그 오픈 API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각종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좀 연동해 올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카카오 통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미지 검색 결과를 실제로 내려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시킬 건데, 그때는 바이너리 쓰기로 할 겁니다. 이미지니까 텍스트 파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오늘은 이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99%가 다 UTF-8이에요. 그래서 일단 UTF-8로 지정을 하셨다가 실행했더니 한글이 깨지네? 그럼 EUCKR로 고치시면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경로부터 얘기하죠. 네, 경로. 파일 시스템이라 하면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디스크나 USB 뭐 이런 디바이스 안에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양식, 문자열입니다. 방식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경로는 내가 지금 어느 폴더를 열어두고 있건 간에 항상 고정된 값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D 드라이브에 있건 아니면은 USB 메모리를 열고 있건 간에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폴더 밑에 뭐 이런 폴더 밑에 이렇게 찾아가라고 하는 거는 항상 C 드라이브부터 차례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절대 경로의 특징은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 경로는
이 파일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어느 폴더를 열고 있건 간에 항상 고정된 값이에요. 이거를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그 드라이브 문자열이 있는데요.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없어요. 걔네는 하드디스크를 10개를 꽂아놔도 전부 폴더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리고 폴더 간의 구분을 윈도우는 역슬래시로 하는데 맥이나 리눅스는 슬래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경로를 표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USB를 꽂으면 뭐 E 드라이브라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맥 같은 경우는 최상위 폴더 밑에 볼륨스 밑에 뭐 USB 이렇게 폴더로 들어가요. 맥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좀 힘든 게 본인의 컴퓨터 경로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막 그래 좀 고달플 때가 있는데 이거 지금 강의실에 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맥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경로를 인지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파일을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 파일의 위치가 나오죠. 요거 뒤에 역슬래시 하나 붙이고 파일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이 파일의 속성을 열면은 여기 위치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거든요. 똑같은 값이에요. 그거 슬래시 파일 이름. 근데 상대 경로는 조금 달라요. 자, 제가 그 폴더를 여기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만들게요. 자, 지금 여기에 폴더 1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은 경로에 폴더 2라는 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폴더 2하고 같은 폴더에 포토 1.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텍스트 파일인데 그냥 제가 임의로 확장자를 jpg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폴더 1 안에 photo2.jpg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2 안에는 서브라는 폴더가 있고 서브 안에 photo4.jpg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2 안에 page.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oto3.j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page.html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상대 경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대적인 거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기준으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때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서브라고 하던지 아니면 photo3.jpg라고 하던지 혹은 점 슬래시를 앞에 붙입니다. 점 슬래시가 현재 폴더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원과 같은 폴더 안에 라는 의미가 점 슬래시예요. 원래 윈도우는 점 하고서 역슬래시를 쓰는 게 맞아요. 윈도우는 폴더 구별을 역슬래시로 하거든요.
보시면 다 역슬래시 써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는 슬래시 써도 알아먹어요. 맥이나 리눅스는 역슬래시를 쓰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좀 범용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에서 이제 폴더 경로를 소스상에 명시할 때 슬래시를 쓰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럼 이제 이 page.html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서브, 그 안에 포토사라고 하면은 서브에 들어간 포토사가 있죠. 그럼 얘를 의미하는 거는 아까 이 page.html을 기준으로 해서 서브 안에 포토사, 폴더의 안을 표시할 때는 슬래시나 역슬래시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page.html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포토 1.jpg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죠. 위로 한 칸 올라갔다라는 게 점점 슬래시입니다. 점점 슬래시 상위 폴더에 있는 포토 1.jpg. 자, 다시 page.html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점점 슬래시 그 다음 폴더 1. 그 안에 포토 2.jpg. 점점 슬래시 폴더 1 슬래시 포토 2.jp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삼으신 파일을 놓고요. 이게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주피터 파일이다라고 가정하시면 이걸 기준으로 같은 폴더 안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점 슬래시를 붙이거나 점 슬래시 없이 파일 이름을 명시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위로 올라갈 때 점점 슬래시, 그리고 다른 거 안으로 들어갈 때는 슬래시로 구별. 그냥 커피로 갖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나 그 소세지 파일의 먹어. 경로를 확인하시면 디저트 하나랑 되겠습니다. 핫케이크 그거 3조각 오케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자, 넘어갈게요. 자, 인코딩에 대한 이야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진수를 활용해서 글자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진수 한 개가 1비트였죠. 7비트가 모여서 영어 한 글자. 이거를 안씨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를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를 표현하려고 했더니 8비트. 영어 플러스 1개 국어. 이게 확장 안씨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글자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문자나 기호들을 부호화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건 모스부호죠. 이렇게 하면 SOS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글자를 기호로 바꾼 체계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안시랑 확장 안시입니다. 그래서 7비트, 그 다음에 확장 안시는 8비트가 한 글자다. 근데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다 보니까 확장 안시는 세부 종류가 좀 나눠져요. 우리는 이제 EUC-KR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EUC-KR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확장을 했어요. CP949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구별 안 하셔도 돼요.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어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어를 한 번에 표현 가능한 인코딩 체계로 만들어진 게 UTF-8이고요. 현재는 원래 이제 학술적인 표준은 안시인데 현재 UTF-8은 산업표준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표준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그 샘플을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건 파이썬은 아닌데 제가 HTML이란 파일을 하나 메모장으로 만들게요. HTML이라고 하는 게 웹페이지 형식이에요. 여기다가 네, 뭐 이렇게 한글로 써야 되는구나. 인코딩을 캐릭터 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코드상에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 UTF-8이다라고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코드예요. 이때 이제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이렇게 한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인코딩이라는 게 이거예요. 컴퓨터가 이 문장을 저장할 때 어떻게 부호화하는지 메모장에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보면은 여기 인코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UTF-8이 현재 윈도우도 기본이 이거거든요. 여기에 안시라고 바꾸면 EUC-KR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이 파일은 실제로 안시로 저장이 됐는데 웹브라우저한테 UTF-8입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안시 방식을 UTF-8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한글이 깨져요. 이게 인코딩이에요. 왜냐면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진수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씨는 8비트가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진수 8개를 뜯어서 한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1바이트가 한 글자예요. 근데 그럼 여기 UTF-8은 3바이트가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라고 안씨라고 이렇게 8개씩 묶어서 저장을 한 건데 UTF-8은 이거 3개를 한 글자로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EUC-KR이라고 바꿔서 저장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자,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할 때 그 인코딩 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즘 사용하는 그 프로그래밍 도구는요. 저런 거 설정 없이 그냥 무조건 UTF-8로만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좀 볼게요. 파일을 만들 거예요. helloworld.txt라는 파일을 오픈합니다. W 쓰기 모드고요. 인코딩은 UTF-8입니다. 자, 경로 지정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소스 파일과 같은 폴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F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F 객체를 통해서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쓰세요. 라이트. 다 쓰시면 클로즈 하세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주죠. 근데 라이트는 줄바꿈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슬래시 이스케이프 문자 넣으셔야 돼요. 자, 얘는 실행하면 아무것도 출력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셔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helloworld.txt라는 파일이 생겼죠. 이걸 써서 읽어볼게요. 같은 파일을 read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f.read라고 하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리턴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우리가 저장한 그 파일의 내용을 문자열에 담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요. 마지막에 클로즈를 합니다. 그 파일 객체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클로즈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그 짤막짤막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 나면 프로그램 그냥 종료를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파일을 쓰고 종료가 안 되고 뭐 딴 거를 또 하고 있다. 근데 클로즈를 안 했다. 그러면 비슷한 현상으로 윈도우에서 종종 보실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 중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에러창이요. 그게 파일을 쓰고 클로즈를 안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파일 객체는 쓰고 나면 클로즈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위드라고 하는 구문을 새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파일 객체처럼 클로즈를 따로 해야 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문법인데요. with 하고서 오픈 함수를 써요. hello python.txt고 쓰기 모드고요. UTF-8입니다. with 문을 쓰면 아까는 오픈 함수의 결과를 리턴 받았죠. 근데 얘는 리턴을 뒤로 합니다. 이 오픈 함수의 결과를 여기다 담아줘요. 그럼 이제 이 F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블록을 가져요. with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블록을 빠져나오면 F가 뭐예요? 합니다. 반복문 돌면서 인덱스 번호하고 life is true so unit python이라는 문장을 쭉 저장을 했어요. 줄 바꾸면 마지막에 한 번만 했고요. 그리고 파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을 했는데 with문의 특징은 이 with 블록이 끝나고 나면 이 f 객체의 클로즈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클로즈를 한번 안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with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이거 블록 만드는 거 불편하다 하시면 마지막에 클로즈만 잊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딩하셔도 되고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ith를 쓰느냐 클로즈를 하느냐 뭐 그 차이예요. 자, 조금 전에 작성했던 헬로 월드 파이썬을 with 문으로 열었습니다. 읽기 모드죠. 이제 이 f 객체를 사용해서 read 파일의 내용을 다 여기다 저장해요. 출력하면 한꺼번에 나오겠죠. 근데 이 방식은요, 파일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 용량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 파일이 크다라고 하는 게 메모장 파일이 뭐 몇백 메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발생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꺼번에 읽는데요. 읽은 내용을 한번 가공합니다. helloworld.txt 맨 처음에 저장했던 파일이에요. 걔를 읽을게요. f 이렇게 해서 f 객체를 만든 다음에 f.readlines라고 하면은 각각의 행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한 줄씩 리스트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통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의 길이를 체크하면 몇 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반복문 돌면서 돌리면 되겠죠? 요 리스트를 갖고 반복에다 걸면은 이 원소 하나가 아이템이 되겠네요. 근데 출력할 때 주의하실 게 이 아이템 자체를 그냥 프린트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프린트 기능 자체가 얘를 출력하고 한 줄 바꿈을 자동으로 해요. 얘를 출력하고 아이템을 출력하고 줄 바꿈을 자동으로 하는 게 프린트 함수의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한 단위로 쪼개가면서 줄 바꿈 문자까지 포함하고 들어와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제가 파워포인트가 지금 인증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될 것 같은 파워포인트를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가 인증이 안 됐네요.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한 줄을 통째로 복사해서 딴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줄바꿈까지 같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워드도 마찬가지인가? 다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한 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한 줄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줄바꿈 문자까지 간 줄이에요. 원래 한 줄은요. 그래서 뒤에 줄바꿈 문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출력하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출력하고 줄바꿈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린트 함수 자체가 줄바꿈을 또 한다고요. 그럼 한 줄 더 띄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물 사이사이에 빈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 줄의 내용을 갖고 스트립, 문자열 내장 기능에서 나왔던 애고요. 앞뒤 공백을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쓰면은 이 가장자리 줄바꿈이 사라집니다.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의도치 않은 줄바꿈이나 뒷부분에 공백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로딩한 데이터는 그냥 웬만하면 습관적으로 뒤에 스플릿 무조건 붙이세요. 안 그러면 진짜 의도치 않게 막 이상한 글자 껴들어가요. 자, 오픈 함수는 파일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파일 객체는 읽기, 쓰기, 이어쓰기 모드로 구분되고 파일 경로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가 있다. 이 중에서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현재 폴더에서 점슬래시, 상위 폴더는 점점슬래시. 인코딩은 문자열을 부호화하는 방법으로요. 한국어 전용인 EUCKR과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UTF-8이 있습니다. 대부분 UTF-8을 사용해요. 위드문은 객체를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쓰면 별도의 클로즈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라이트 모드로 파일을 저장하고 읽기 모드로 읽어드렸는데, 저장할 때 UTF-8로 인코딩 저장하고 읽어드릴 때 EUC-KR로 읽어드리시면 한글 깨져요. 그러니까 요 읽을 때와 저장할 때 인코딩 방식이 매칭이 돼야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요. 일단은 UTF-8로 하신 다음에 한글이 깨진다 싶으시면 EUC-KR로 바꾸시면 돼요. 고민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영문자료 주로 쓰시는 경우에는 영문자료는 인코딩 안 가려도 그냥 안 깨져요. 원래 영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파일 객체를 써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메서드 write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는 open, read, input, load, read였고요. 파일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read line 씁니다. 복수형이에요. 자, 해서 요거 실습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단원인데) 22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실습 진행할게요. 10시 반까지 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풀이 못하고 넘어간 연구과제 1번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시급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 정도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평일에는 9,500원을 적용받고, 그러니까 요만큼은 9,500원. 여기까지는 9,500원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13,000원을 적용받았다 라고 했을 때 총 급여는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일주일의 시급을 먼저, 일주일의 그 아르바이트 시간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일주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4, 3, 3, 4, 5, 7, 6. 총 급여. 페이는 일단 총합계니까 이것도 일단 0으로 준비를 하고요. 반복을 돌립니다. 자, 지금 이 반복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다가 금액을 곱해야 되니까 원소값도 중요한데, 지금 0부터 4까지는 9,500원, 나머지는 13,000원. 그러니까 인덱스의 위치로 요일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의 위치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인지 0부터 len, 타임 이렇게 접근을 해도 이것도 해결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타임의 i번째라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그냥 타임을 걸어버리면은 몇 번째 항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값을 동시에 취득을 해야 될 때는 이 에너미레이트라는 내장 함수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0, 1, 2, 3, 4 4까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i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건 5보다 작다라고 하건 같은 말인 거죠. 여기에 pay는 v 곱하기 9500 else 그렇지 않다면 pay에다가 v 곱하기 13000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프린트 일주일간의 총 급여는 %D1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아이템에 대한 인벤토리가 있대요. 이제 아이템을 판매할 때는 원래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 첫 줄에 있는 항목들을 판매하려고 한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게 가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수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라는 거죠.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로요. 그럼 이제 수량은 291개, 단가는 500. 이걸 나머지도 표현을 나머지를 갖다가도 이제 쭉 데이터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걸 전부 팔았을 때 얼마를 이제 벌 수 있는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계속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인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를 구성할게요. 자, 딕셔너리죠. 수량은 500개, 단가는 32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게 수량이 586개, 그 다음에 460개, 558개, 18개, 72개. 자, 단가는 1000개. 제가 수량하고 단가를 잘못 적었네요. 수량이 첫 번째 게 291개네요. 291개.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가가 500. 두 번째 단가 320. 세 번째 거 단가가 100. 네 번째 거 단가가 120. 그 다음 단가는 92. 그 다음 단가는 30.
그래서 요 데이터를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반복을 돌면은 리스트의 원소 하나는 요 딕셔너리 개체가 돼요. 그리고 합산을 할 때 그냥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시 0.9를 곱해야 되죠. 자,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항목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for 아이템인 인벤이라고 한다면 일단 프린트 아이템 출력기 보면은 딕셔너리를 개별적으로 다 출력을 합니다. 자, 총 금액 0이라고 잡고요. 토탈에다가 합산을 하는데 아이템의 수량 곱하기 아이템의 단가 곱하기 0.9를 하면 돼요. 자, 그럼 프린트 총 판매 수익은 소수점 첫째자까지라 그랬죠? 퍼센트 0.1F. 그래서 단위는 G니까 G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토탈을 걸어주면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 문제 유형들의 공통적인 방식을 보면은요, 일단 리스트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이 리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이 과정에서 리스트의 원소에 대한 반복 처리가 들어가죠.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를 이제 순환하면서 탐색하는 기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포문을 쓰고 while문은 한 번도 안 썼어요. while문은 끝까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지 이거 자체가 코딩 테스트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실제 내가 파이썬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학술적인 목적,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만나시는 주제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랑 맞물려요. 그래서 재귀함수라는 주제에 도달하실 거예요. 재귀함수를 다루게 되면 지금 이거는 순환이 이렇게 단방향이잖아요. 근데 재귀함수를 다루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진 리스트라는 걸 탐색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예요. 이게 공학 수학에서 이진 트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모든 이 칸을 다 한 번씩 거쳐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무엇인가? 뭐 이딴 거를 물어봐요. 이때 이제 재귀함수라는 주제가 들어가요. 만약에 학업 중이신 분이시라면은 이 다음에 재귀함수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재귀함수를 준비해 놓은 예제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 수업하고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꺼내는 주제예요. 그래서 재기함수의 가장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팩토리얼, 그걸 이제 재기함수로 구하는 거. 다음 단계가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인데 이제 많이 나온 게 N 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체스판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퀸을 배치하는데 배치된 퀸들이 서로 공격할 수 없도록 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뭐 그런 걸 구하는 몇 가지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다 응용해서 코딩 테스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재기함수까지 충분히 다루셔서 이진트리까지 다루시면은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거의 다 패스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과정을 계속 알고리즘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저도 이 수업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소스만 드릴게요. 그쪽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전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하겠네요. 자, 이번에도 이제 텍스트 파일의 연장선입니다. 메모장 파일을 또 작성할 건데요. 이번에는 확장자가 CSV라고 불리는 파일입니다. CSV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다루죠. 이게 엑셀은 보통 이렇게 표형식으로 자료를 다루잖아요. 이거를 되게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각각의 칸을 쉼표로 나누고요. 행을 줄바꿈 문자로 나누고요. 이렇게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할 때 확장자를 CSV라고 저장하면 실제로 더블 클릭하면 엑셀로 열려요. CSV는요, 엑셀의 가장 원초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요, CSV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엑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메모장으로 열려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가장 기본 형식이기 때문에 엑셀을 다룬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CSV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진짜 생 엑셀 파일 자체를 다룰 수도 있기는 해요. 자, CSV 파일을 생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파일 입출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고요. 대신에 자료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표 형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학급의 성적표 데이터 예시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이거를 알맹이만 뽑아서 이제 철수 95, 88, 72 줄바꿈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파일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grade.csv라는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얘도 메모장으로 열리는 파일이에요. 쓰기 모드입니다. 엑셀에서 CSV 다룰 때는요, 인코딩이 EUCKR입니다. 최신 버전의 엑셀은 UTF 파일도 지원하긴 하는데요. 그게 오피스 365 이후 버전만 가능하지, 엑셀 2019 뭐 그 정도까지는 다 UTF 파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EUCKR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첫 줄은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그냥 고정된 값으로 적었어요. 이 파일에 한 줄을 기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트죠. 복잡한 자료 구조를 만나시면요, 일단 제일 먼저 바깥의 괄호 모양을 보세요. 대괄호면은 리스트고 중괄호면 딕셔너리예요.
이걸로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탐색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일단 리스트면은 다짜고짜 반복 돌리세요. 자, 그러면 아이템, 리스트의 원소 하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 단위를 체크해야죠. 요게 아이템 하나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템의 name, 아이템의 KUR, 아이템의 ENG, 아이템의 math. 그럼 철수 95, 88, 72. 이거를 미리 준비한 요 문자열에다가 포맷 함수로 넣어주면 name,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팅돼서 한 줄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라이트 하는 거예요. 반복 돌리면 얘네를 하나하나 탐색하겠죠. 그래서 결과가 CSV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옆에 소스 열리듯이 메모장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이렇게 열려요. 근데 윈도우 폴더 창에서 찾아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엑셀로 열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에 엑셀이 안 깔려 있으면 안 열립니다. 자, 근데 만나게 되는 자료 구조가 항상 저렇게 그 단순한 자료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료가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의 각각의 키가 엑셀의 한 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딕셔너리의 필드가 엑셀의 열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은, 이 리스트의 항목들은 행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의 리스트, 국어도 리스트, 영어 리스트, 수학 리스트, 과학 리스트 여러 개의 리스트를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될 때 이건 요게 이제 한 세트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각각의 리스트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반복 돌려도 다른 애들 다 딸려올 수 있게끔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리스트의 동일한 인덱스 i번째는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돼요. 이름의 0번째, 국어 0번째, 영어 0번째가 전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데이터여야지 만약에 철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못해요. 뭐 굳이 하라 그러면 못할 건 없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나를 CSV로 저장할 수 있도록 또 한 줄의 형식을 준비합니다. 이름, 국영수, 과학 한 줄 바꾸기.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제목은 아까처럼 직접 타이핑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이번엔 좀 더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레이드 딕에서 키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름만 뽑아서 객체로 가져오죠. 얘를 리스트 함수로 걸러내면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관련 함수에서 나왔던 건데요. P가 콤마예요. 지금 키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름, 따옴표 생략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죠. P는 콤마예요. 자, P를 이 키에다가 조인시켜요. 그러면은 P라는 애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한 줄로 묶어서 문자열로 반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가져옵니다. 원소들을 콤마로 구별해서 문자열로 묶었는데 마지막에 줄바꿈은 없어요. 그래서 grade 2.csv라고 쓰기 모드로 만들고요. EUCKR. 일단 요 제목을 write 해주면서 뒤에 줄바꿈 문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자, 요번에는 인덱스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름의 0번째와 국어 0번째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덱스 번호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반복을 돌리는데 레인지를 써서 인덱스 번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대신에 전부 다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붙잡고 반복을 돌리건 전부 다 같은 횟수를 반복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이름의 길이를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5죠.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그레이드 딕에서 이름의 i번째, 국어의 i번째, 영어 i번째, 수학 i번째, 과학 i번째를 여기다가 하나씩 세팅해줘서 라이트 합니다. 그럼 반복이 계속 돌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파일 확인해 보면은 얘도 CSV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장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게요. CSV 파일을 열어서 파이썬의 자료 구조로 가져오는 겁니다. 읽어드린 내용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담을 거예요. 그래서 CSV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grade.csv를 읽기 모드로 열게요. 자, f.readlines라고 하면은 각각의 행을 리스트로 가져오죠. 그러면 이걸로 반복 돌면 되겠네요. 일단 출력하면은 이렇게 쭉 리스트로 가져와요. 근데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첫 번째 건 제끼고요. 이걸 가지고 일단 줄바꿈 없애고 콤마 단위로 잘라요. 그럼 리스트가 되죠. 이거를 각각 원하는 변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반복 돌리면 같은 내용을 계속하겠죠. 자, 스텝 2입니다. 코드가 좀 길어요, 이제. 자, CSV의 데이터를 저장할 빈 리스트, 배열이라고 부르는 건 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빈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아까 읽어드린 CSV 리스트로 반복을 합니다. 이게 CSV 리스트예요. 근데 인덱스 번호가 0일 때, 즉 여기죠. 요거는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i가 0이면 컨티뉴 그냥 제껴라. 컨티뉴는 반복의 조건으로 넘어갔었죠. 그 다음부터는 스트립, 요거 지워요. 스트립. 그 다음에 스플릿, 콤마 단위로 잘라요. 그거를 K로 반환받으면 K는 이렇게 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스트립의 결과로 생성된 리스트의 모든 원소는 스트링이에요. 이걸 딕셔너리로 재구성할게요. name은 K의 0번째, KOR은 1번째인데 정수로 바꿨어요. 영어, 수학도요. 이거를 미리 준비한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는 리스트 맨 끝에 원소 추가 기능이었어요. 딕셔너리를 추가하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 있는 재료를 CSV 파일의 내용을 파이썬의 자료 구조로 가져왔고요. 이런 식이면은 비슷한 내용을 갖는 CSV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다 반복 돌면서 이 데이터 하나에다가 다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저장하면은 여러 개의 CSV 파일을 하나로 병합하는 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엑셀 파일 다루는 것도 생 엑셀 파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도 소개해드리긴 할 텐데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짓을 하느니 그냥 엑셀 하고 말지 이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엑셀에 있는 콘텐츠가 한 4,500줄 안팎이다 라고 하면은 한 1만 줄 안팎이다 라고 하면 엑셀로 해도 상관없어요. 스크롤이 좀 힘들 뿐이지. 근데 엑셀 파일이 한 2만 줄, 만 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버벅이기 시작하고요. 2만 줄 넘어가면 여는데 한참 걸려요. 5만 줄 넘어가는 거는 제 경험상 못 열었어요, 엑셀이. 그런 거를 파이썬으로 다뤄도 1초도 안 걸려요. 말 그대로 대용량 처리를 할 때는 파이썬이 유리하고요. 몇 개 안 되는 거는 그 엑셀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내가 오늘 한 엑셀 작업을 거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다르죠. 엑셀로 코드 짜놓고 한번 돌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내가 그 작업이 일회성 작업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작업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파이썬으로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거든요.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겠죠. 자, CSV 파일은 개행 문자로 행을 콤마로 열을 구별하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입니다.
CSV 파일은 파이썬의 파일 출력 기능을 활용해서 읽기랑 쓰기가 가능하고요. 파이썬으로 읽어드린 CSV 파일의 내용은 리드 라인스 메서드를 써서 행 단위로 구별하고 각 행의 문자열을 스플릿 메서드를 써서 콤마 단위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답안이 바로 나왔네요. CSV 파일의 내용을 읽어올 때는 파일의 내용을 행 단위로 구별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파일 객체 메서드는 리드 라인 씁니다. 네,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그냥 리드 라인이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진짜로. 실습하다가 뭐가 안 돼요 해서 가보면 다 S 빼먹으시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요건 좀 많이 강조했어요. CSV 파일을 읽어오는 하나의 행을 열 단위로 잘라내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에 반대되는 기능은 문자열에 대한 조인이었고요. 자, CSV 파일에서 각각의 열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문자는 콤마, 쉼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실습하시면 될 텐데요. 그 CSV 파일을 다룰 때 오늘 요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CSV라는 형식이지만 진짜 내용은 오픈 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CSV 파일을 다룰 때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제가 지금 확장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판다스라고 하는 확장팩 안에 리드 CSV라고 하는 파일 함수가 있어요. 얘를 쓰면 그냥 알아서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로 반환을 해줘요. 근데 이 판다스를 이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왜냐면 판다스가 웬만한 통계학과 한 학기 통계학개론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웬만해서 판다스를 잘 안 다루려고 해요. 본격적인 통계 수업이 아닌 이상. 근데 만약에 판다스로 이제 리드 CSV를 사용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떨어지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계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순서대로 데이터 프레임 다루기 요 순서대로 이제 내용을 확장해 나가셔도 좀 괜찮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저도 모르고 있다가 좀 전에 알려주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11페이지 여기 마지막에 K에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가 하나 있대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V 파일 다루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네,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 그리고 이 객체라는 걸 다루면서 우리가 멤버 변수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멤버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건요,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보면은 오브젝트잖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을 뜻해요. 그래서 요 용어를 가지고 객체 지향 언어를 정의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개강쯤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래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제 나름대로 다시 재정의를 한 게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를 객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객체라는 건요,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구성이 돼요.
이 중에서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이 되고요. 일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객체에 포함되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크게 변수하고 함수로 구성되는 특수한 변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객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형태의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이 클래스가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코드고요.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하나 갖고 있으면 공장에서도 여러 개 제품을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것만큼 객체를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요렇게 생긴 유닛의 이름을 드라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드라군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객체를 생성해내는데, 설계도에 이제 어떤 데이터는 체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공격력, DPS라고 해서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기능, 이동, 공격, 이동하다가 정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능은 대부분 동사로 표현돼요. 이렇게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적기가 얘를 막 공격한다고 해서 얘가 그 체력이 깎이면 다른 애가 같이 동시에 깎이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놀잖아요. 객체 지향을 표현하는 거는 웬만한 게임이 제일 잘 표현해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라는 게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코드를 살펴보죠. 자, 클래스는요, 클래스라는 형태의 블록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변수하고 함수를 그룹화합니다. 변수를 만드시고서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def, 함수를 정의하는데, 객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예약어와 클래스 이름 명시하고 콜론, 멤버 변수랑 메서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 넣으시면 돼요. 이 멤버 변수는 값을 직접적으로 초기화하거나 일단 논으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객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이제 약간 바뀌는 부분이,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반드시 셀프라는 값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호출할 때 이 셀프의 값을 전달하지는 않아요. 얘는 약간 특별한 기능을 갖는 예약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작성 유형을 보면 멤버 변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메서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은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요. 함수 호출하는 거랑 구성이 비슷해요.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으시면은 이제 반환되는 게 특별히 객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객체는요,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클래스 안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이 얘한테 다 부과되는 거고요. 그 기능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객체.멤버 변수 혹은 객체.메서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라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코드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오면은 왼쪽 게 객체다,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클래스라는 형태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학습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변수를 배우고요. 연산자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if문하고 for문, 뭐 스위치, 그 while문도 있을 거예요. while 이런 걸 배우고 함수라는 걸 배워요. 아, 함수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나오는 게 있네요. 이거를 배운 다음에 배열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랑 특성이 비슷하긴 한데 요 단계에서의 배열은요. 같은 종류의 값만 보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리스트는 종류 안 가리고 막 섞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배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C나 C++, 자바 같은요. 배열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를 다룹니다. 그 다음 이게 다예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로우 레벨로 가면은 클래스하고 객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아까 배열이라는 게 같은 종류의 값만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값을 보관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값만 보관할 거냐 함수도 같이 묶어보자 관련된 것들끼리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클래스와 객체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라고 하는 이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기존에 좀 불편했던 이런 자료 구조, 변수나 배열만으로 표현이 안 됐던 자료 구조를 이제 구조체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연속성 자료형 같은 거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더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객체를 연속성 자료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자료 구조라는 형태예요. 크게 리스트와 맵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이 리스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예요. 맵은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서기 때문에 리스트하고 맵이라는 거를 직접 클래스로 구현을 해요. 자료구조라는 과목에서 직접 그걸 구현을 하고 우리가 왜 리스트 관련해서 내장 함수들 봤었죠? 그 내장 함수의 동작 원리를 전부 다 클래스로 다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학부생들이 공부하는 루틴인데 파이썬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없애고 싶어서 얘로 이걸 대체해버리고 이 맵을 여기 안에 중간에 끼워버려요. 그러니까 학습 순서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하시면서 함수 같은 거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한 게 이 이유예요. 근데 막상 진도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말풀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커리큘럼이 엉켜버리니까. 그래서 파이썬이 공부하기에는 좀 좋은 과목인데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좀 별로예요. 그 단원별로 인과관계를 묻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랑 비슷한 특성을 갖는 또 다른 그 개똥 같은 언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얘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다 무시해요. 얘하고 이제 파이썬이 가장 대표 주자예요. 모든 커리큘럼 순서를 다 무시하는. 그나마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서 내용을 그나마 전개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또 어렵기까지 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파이썬은 원래 클래스랑 객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있었고 자바스크립트도 그 고전적인 언어의 특징을 대거 받아들여서 그 자바스크립트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이걸로 회귀할 거면서 왜들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써왔던 명령어들이 이런 원리로 구성되었구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장 파이썬을 활용하는 게 급하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랑 클래스 객체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냥 점 찍으면 왼쪽 게 객체 그것만 기억하셔도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선형대 수학 모르면 좀 힘들더라고요. 머신러닝 수업하면은 코딩 얘기하는 것보다 공식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명시하고요.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게요. 여기에 3개의 변수를 내장시켜 놨습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은 함수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동작을 안 해요.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얘한테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mem1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3개의 변수가 내장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mem1이라는 형태로 그룹핑 되었다 뿐이지 일반적인 변수 쓰시는 거랑 동일합니다. 출력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mem1이 갖고 있는 변수 값들을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출력해 봤고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게임 화면에서 똑같이 생긴 거 여러 개 존재하는 거 기억하세요? 객체를 똑같이 만들면 안에 들어있는 변수는 구조가 똑같지만 이 각각의 값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값이에요. mem1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이라는 변수가 있고 mem2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이라는 값이 있고요. 자, 이번엔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함수예요. 특이사항이 클래스에 포함되는 모든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를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lc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sum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했는데요. xy 받아서 더해서 리턴해요. 앞에 셀프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객체를 만들면 이 c1한테 sum이라는 기능이 부여가 돼요. 그럼 걔를 사용해서 내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셀프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가 xy 더한 값을 반환하겠죠? 그 다음에 calc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호출하고요. 클래스가 각각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을 때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함수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과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c1.sum이라고 해도 파라미터에 따라 결과값 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는 자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만으로 제한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저 셀프라는 애가 뭐냐?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기능들끼리 서로 호출할 때 앞에 셀프점을 붙여서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집이라고 하고 집이고 이게 만약에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은 앞에 셀프 붙는 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그 우리라는 수식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객체 안에 속해 있는 자원을 가리킬 때 셀프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올이라는 기능은 얘를 호출하는 거고 얘도 호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형태를 조금만 개조했습니다. CLC 클래스 만들면서요. 플러스 파라미터 받아서 리턴, 마이너스 파라미터 받아서 빼서 리턴. 그 다음에 올이라고 넣었는데요. 아까는 그냥 그거 두 개를 받아서 따로 연산을 시켰는데 셀프.플러스 그럼 자기가 받은 파라미터를 플러스한테 토스한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오는 거죠. 마이너스도 자기가 받은 파라미터를 마이너스한테 토스해서 뺄셈 결과를 받아옵니다. 이 두 개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했습니다. 리스트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을 때 연속성 자료용으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CALC 객체를 만들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호출할게요. 그러면은 그 각각 리턴 받은 결과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아이고, 5를 출력한 게 없네요. 자, 5를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my.all를 출력하면서 5하고 10을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 K는 5하고 10을 받아서 더한 결과 15, 뺀 결과 마이너스 5. 이거를 튜플로 묶죠. 그러니까 K는 15와 마이너스 5를 담고 있는 튜플일 거예요. 그래서 K의 0번째가 15가 되고 K의 1번째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튜플로 혼자 받을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변수 이름은 그냥 정하고 싶은 거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가 1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 클래스를 약간 틀어서 넣었었는데 호출하는 부분이 빠져있네요. 이거 이따가 실습하실 때 요것도 한번 그 호출하셔서 사용을 해보세요. 자, 멤버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변수는요,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클래스의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가 공존하면 멤버 변수, 전에 우리 함수의 변수 규칙에 대해서 볼 때요,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코드에서 자, 이 형태에서요. 이 클래스라는 블록을 걷어내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메서드 밖에 있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요. 메서드가 또 있으면 거기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메서드 간의 공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하지만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는 밖으로 못 나왔었죠. 얘는 이 안에서만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거지. 그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얘기하는 개념일 뿐이지 진짜 파이썬의 전역 변수랑 멤버 변수라는 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전역 변수로서 동작을 해요. 클래스 안에 선언된 변수로서 클래스 블록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이 말은 모든 메서드 안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로서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멤버 변수를 갖다가 메서드 간에 공유하는 걸 해보려고 뺑뺑이로 돌려봤어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이 부여가 되겠죠? u.setUserID 라고 하면서 helloworld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줍니다. 그럼 그게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setUserID 호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self.userID에 복사해요.
그러면 메서드의 호출이 끝나면 지역 변수는 모두 사라져요. 파라미터 값은 없어지지만 이거를 전역 변수에 복사했기 때문에 이 객체가 남아있는 동안은 이 파라미터 값이 객체 안에 보관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났고요. u.get 유저 아이디를 호출합니다. 그럼 아까 복사해놨던 값을 리턴을 해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함수 두 개를 등장시킨 건데, 저장을 지금 센 유저 아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된 값을 리턴하는 건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 변수를 두 개의 메서드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냥 이거 쓰면 되지 뭐 저렇게 뺑뺑이 돌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 단원에서 나와요. 멤버 변수는 원래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멤버라는 클래스 다시 만들면서 유저네임과 이메일 두 개의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가입을 한다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봤어요. 가입이라는 거는 아이디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두 개를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의 개념으로 썼고요. 요 파라미터는 이 메서드가 끝나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전역 변수에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join이라는 함수로 파라미터 두 개를 주면은 이름이 일로 들어오고 메일 주소가 일로 들어와서 멤버 변수에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mem1.viewinfo라고 출력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하니까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요번 단원하고 다음 단원을 보실 때는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만 하세요. 저거 도대체 왜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고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해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큰 개념이에요. 파이썬은 그거를 되게 쉽게 표현하느라고 얘기를 사족 다 떼어내고 되게 압축시켜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세 단원 이상을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만 해 놓으세요. 자, 객체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고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객체는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구성되고요. 데이터는 변수, 기능은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함수하고 메서드라는 용어를 별로 구별 안 합니다. 변수건 멤버 변수건 별로 구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모든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막상 메서드를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하고요.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되는 변수나 메서드 파라미터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객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멤버 변수, 메서드, 클래스, 내장 함수. 내장 함수는 아니죠. 모든 메서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의 파라미터는 셀프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똑같은 기능을 this라고 써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객체 이름 뒤에 오는 특수 문자 점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서 요거라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시 12분이니까 마찬가지로 45분 시작할게요. 자, 마지막 단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생성자, 정보은닉, 프로퍼티라는 세 개의 좀 짤막한 주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생성자가 뭔지, 정보 올리기 뭔지, 프로퍼티가 뭔지. 근데 지금 요 용어들은요, 파이썬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가리고 접할 수 있는 개념들을 그냥 파이썬으로만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다루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코드는 파이썬으로 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론들만 좀 추려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뭐 자바스크립트건 자바가 됐건 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생성자라는 게 뭐냐면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메서드예요. 일단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썬 특징인데, 생성자의 이름이 사전에 약속돼 있어요. 앞뒤로 언더바 2개가 붙고요, init라고 돼 있어요. 초기화한다는 뜻으로 이니셜라이즈 줄여서 init라고 불러요. 코딩 하시다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주로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성자를 정의하면은 self.name, self.age 이렇게 생성자 안에서 멤버 변수를 만들면 클래스 레벨에서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언어는 밖에서 만들고 생성자에서 할당하고 그렇게 가는데 파이썬은 요거를 생략해도 돼요. 생성자가 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사용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봤어요.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생성자를 넣습니다. 얘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출력문을 하나 넣습니다. 생성자는 이름이 고정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클래스에 있는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say hello라고 호출하면서 self.username과 self.email을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한 건데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라는 출력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say hello를 호출하면은 생성자에서 세팅한 변수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제의 주제는 생성자는 객체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자, 그럼 이제 유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10개를 만들면 10개가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게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UA1, UA2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면은 결국은 점 유저 네임 해서 다른 값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어차피 이걸 얘네들을 다 독립적으로 쓰려면. 자, 이제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생성자도 메서드의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것만으로 객체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name과 age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어라. 그러면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면 객체는 생성할 때 그 값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비교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멤버 변수만 정의했죠. 객체를 2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관하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전교시에 봤었던 코드예요. name과 age에 각각 독립적인 값을 주죠. 근데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객체 생성과 동시에 값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안에 세팅이 되니까 객체 생성은 코드가 각각 한 줄로 줄어요. 객체를 100개 만들어야 된다고 치면은 여기는 300줄이 들어가는데 얘는 100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개발자들이 코딩하기 귀찮아서 이리저리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지론 중에 하나가 개발자는 게을러야 된다예요. 손가락을 어떻게든 덜 움직이려고 연구하면은 코드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코딩 훈련을 이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유저 인포.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냥 클래스 이름만 바꿨습니다. 유저네임, 이메일. 2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고요. 파라미터 받는 거를 이제 이렇게
멤버 변수에 복사해서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제 뷰 인포는 아까랑 똑같이 직접 출력한 거고요. 이제 그럼 이제 정보를 생성해서 출력할 때 생성 가동 시에 값을 주면은 요 안에 야옹이와 이메일 주소가 세팅이 될 거고, 세팅된 거를 출력하면 결과가 바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자라는 걸 만드는 거는 객체 만들고 데이터 넣는 걸 일일이 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아까 맨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게임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닛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름, 체력, 공격력. 자, 일단은 변수로 들어온 내용들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ve.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캐릭터 하나 딱 선택하고 이동을 찍어주잖아요. 이동할 대상을 지정해주면은 self.name. 생성과 동시에 갖고 있던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누구가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어택. 누구누구가 지정된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상대방한테 입히는 데미지는 자기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능력치를 써야겠죠.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자, 객체 4개 만들었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얘네들의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이렇게 객체를 처음에 이렇게 몇 마리 뽑아놨다가 이런 몇 마리 만들어놨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생성되는 애들은 기본 능력치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묶어서 적 본진까지 이동시키고 공격을 시켰고요. 2번하고 4번을 묶어서 멀티로 이동시킨 다음에 공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르륵 하고 공격하겠죠. 요거를 나름대로 심플하게 표현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보 옷익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예제 중에 그 set user ID, 그 다음에 get user ID에서 변수 뺑뺑이 돌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싶으셨을 거예요. 자, 객체 지향 언어에는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객체 지향 언어적 요소, 문법이에요. 문법을 활용해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멤버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하는 거라서요. 어떤 책은 은닉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일부를 숨기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자, 요거는 실수 딱지 안 붙어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멤버 변수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2개를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점수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갖는 걸 보통 관례로 치잖아요. 근데 코딩 프로그램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데이터 아무거나 저장하면 돼요. 마이너스 50을 넣건 12345를 넣건 프로그램 상에서 에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상에서는 이런 점수는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직접 때려 바꾸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 막자는 거예요. 대신에 변수를 직접 쓰지 말고 함수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간접적으로 대입하자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이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함수이기 때문에 값을 복사하기 전에 파라미터가 적절한지 검사하는 루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100으로 넣어라. 그 다음에 넣으면은 범위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점 때문에 함수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점수가 이 함수 동작에 의해서 0점과 100점으로 제한돼서 나오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 함수 안 쓸래, 이렇게 변수 직접 쓸래, 이거를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접근 한정자라는 걸 넣습니다. 아예 못 쓰게 잠가버리는 걸 코딩상의 기능을 넣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예약어를 써요. Public, Protected, Private라는 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제 키워드로 있는데 그 파이썬은 기호로 표현해요. 아무것도 변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퍼블릭,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요. 변수나 메서드 이름에 언더바 하나가 붙어 있으면 프로텍티드.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패키지 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패키지라는 개념은 확장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언급된 얘기 중에는 확장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확장팩을 파이썬에 깔았다 그러면은 그 확장팩 안에서 변수를 언더바를 놓으면은 나는 그 변수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지는 그 안에서 접근이 돼요. 언더바가 두 개 붙는 경우를 프라이빗,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자손 클래스한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상속까지는 이제 안 나갈 텐데 클래스가 그냥 상속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언더바 두 개를 붙이면 객체를 통해서 접근 못하게 잠겨요. 자바 같은 고전적인 언어는 파이썬은 언더바 두 개 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바 같은 고전적인 언어는 private A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샵을 씁니다. 샵 A라고 하면은 protected 이렇게 인식을 해요. 자, 실제로 써볼게요. 생성자에서 점이 하나 있는 거, 언더바가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예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 그룹, 그 다음에 확장팩 그룹, 그 간에 서로 이제 접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는 사실상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헬로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h.a를 출력하면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h.언더바 b를 쓰면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내가 쓰는 프로그램 안에서 접근이 돼요. 그 다음에 언더바 두 개 붙은 애는 못 찾아요. 접근 못하게 잠그는 거죠. 이렇게 잠가놓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간접적인 메서드를 제공하는 게 아까 보셨던 그 방식이에요. 자, 저렇게 멤버 변수가 은닉되면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가 은닉된 형태로 선언되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데이터 다루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메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게 아까 보셨던 함수들이에요. 그 함수들을 통칭 getter, setter라고 부릅니다. 이름 짓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메서드고요. getter는 은닉된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용도, setter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용도. 그래서 getter, setter 작성 규칙이 getset이라는 접두사 뒤에 변수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로 명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이면은 getter는 이런 식의 네임이 되고 setter는 이런 식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코드 보시면은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거 번거롭잖아요. 변수 하나 만들 때마다 함수를 두 개 한 세트씩 넣으면 좀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를 만들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멤버 변수로 이름과 점수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통해서 생성자가 값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는 거는 값을 주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세팅하는 거죠. getter는 그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setter는 값을 수정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getter, setter입니다. 그리고 setPoint는 이렇게 적절성을 검사하는 기능을 좀 넣습니다. 그럼 객체 만들 때 김민수와 마이너스 123을 주면은 지금 이 생성자는 아무런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어떠한 루틴을 넣진 않았거든요. 뭐 여기에 if문으로 값을 검사하는 루틴을 안 넣었어요. 뭐 맘만 먹으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했을 때는 갭 포인트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23점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섹터를 통해서 120점으로 다시 고치면 요 if문에 걸려서 값이 적절한 변이로 조절돼서 나오는 거죠. 코딩상의 편의성을 놓고 보면은 이런 거 다 빼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름대로 공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딩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론이 되게 빵빵하게 있어요. 보통 그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과목인데 그게 객체 지향 언어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공학자 들어가는 거에 특징이 다 있잖아요. 코딩을 글로 배워요. 이거 온갖 그림 같은 거 그려가면서 배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클래스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 앞에 백이 붙어 있는 게 은닉된 애들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멤버 변수와 변수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메서드고 플러스 붙은 건 퍼블릭. 괄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라미터 없는 거고 보이드는 리턴 타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코딩을 글로 배워요. 컴퓨터 공학은. 그래서 이제 보통 학부 졸업해서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럼 몰라요. 뭐 이상한 거 배웠어요. 그래요. 그럼 신입으로 입사하면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코딩만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과장급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거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공책 버린 걸 그때 막 후회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요, 전혀 불필요한 내용 아니니까 나중에 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용은 잘 챙겨 놓으세요. 프로퍼티입니다. 아까 봤었던 게터 세터가 코딩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월하게 하고자 코딩 클래스를 작성할 때 수월하게 하는 게 좀 불가능하면 쓸 때만이라도 좀 수월하게 하고자 새로운 그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변수예요. 근데 게터 세터를 변수처럼 쓰는 기법이에요. 자, 위에 특별한 지시자가 들어갑니다.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하면서 셀프.프로퍼티 이름,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멤버 변수 이름을 이제 하나 정의를 해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셀프.프로퍼티라는 것도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얘를 먼저 보세요. 프로퍼티 이름 .setter 라고 하면은 이게 결과 함수죠.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어요. 멤버 변수 생성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리턴하는 함수는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넣고서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데 특이사항은 요 두 개가 이름이 똑같아요. 얘랑 얘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self.property 이름에다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는 멤버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토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퍼티라는 애를 만들면요, 객체를 만들면 지금 프로퍼티라는 게 요거 두 개거든요. 요거 두 개 한 세트예요. 분명히 함수죠. 근데 쓸 때는 변수처럼 써요. 값을 대입하면 얘가 이 섹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대입하는 값이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f.property 이름, 마치 변수를 출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위에 있는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받는 겁니다.
게터 세터를 바깥에서는 그냥 일반 변수처럼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코딩을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이 점 찍고 나오는 변수 같이 생긴 애들은 전부 프로퍼티입니다. 자, 테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아까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인간 종족이죠. 생성자를 만들면서 이름과 공격력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각각 줬는데 여기에 준 게 지금 보시면 self.name이라고 접근한 거는 얘예요. 세터. 그러니까 전달받은 생성자 파라미터를 1로 토스한 겁니다. 멤버 변수는 여기서 만드는 거죠. 자, self.dps한테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값을 토스한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여기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골뱅이 프로퍼티 얘네들은 갖고 있는 변수 값을 리턴하죠. 자, 메서드는 아까랑 똑같이 move와 어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테란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생성자 파라미터 안 줬죠? 기본값을 대신 쓴 거예요. 처음에 이름하고 변수값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프로퍼티 쓰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자, t1.name에다가 마린 1호라고 넣으래요. 변수에다 갚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마린 1호라는 값이 얘를 호출하는 거죠. name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리고 dps에다 값 50을 넣어라라고 하면 이 50이라는 값은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t1.move, t1.attack을 호출하면서 여기를 쓰면 self.name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넣고 포지션 파라미터 넣은 거죠. 이 self.name은 뭘 쓴 거냐? 얘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 self.name도 얘를 호출한 거고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쓸 때 언더바가 없는 걸 쓰면은 함수를 호출한 거고 언더바가 있는 애들은 멤버 변수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파이썬 코드가 좀 능숙해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게터 세터 안에서 생성을 하는데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시면은 여기 위에다가 언더바 2개 네임은 논 이렇게 미리 변수들을 준비한 다음에 생성하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그 객체지향 클래스의 가장 기본 형태고요. 이러한 규칙들이 총 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내장 기능들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막 파이썬 기초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그 기초 관련된 책들에 아마 정보원익하고 프로퍼티는 아마 정리되어 있는 책이 얼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봤던 책들은 요 두 개는 안 다뤄요, 다. 그만큼 요 내용들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안 써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파이썬을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생성자 정보원익 프로퍼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는 그냥 이론만 습득하시고 실제 내용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은 아무래도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된 특수한 메서드로서 이름이 이 언더바 쪽에 이니트로 되어 있고요. 생성자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객체 생성의 라인 수가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었죠.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코드 보안을 이유로 지향합니다. 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향이 아닙니다.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메서드를 게터 세터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아까 골뱅이 붙은 애를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게터 세터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법을 제공합니다. 만들어 놓고 쓰려고 그러면 간단하긴 한데 적응하기 좀 힘들긴 해요. 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는 변수, 멤버 변수였죠.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는 생성자였고요. 파이썬에서는 생성자 이름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요. init입니다. 원래 생성자라는 거를 영어로 표기하면 컨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컨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파이썬은 init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실습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까지 적용된 내용들이 총 동원된 그 모듈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모듈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패키지, 확장팩이에요. 근데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확장팩을 설치하는 거는 이제 2개월 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확장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그 PPT는 제가 30강까지만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까지 하면 32강까지거든요. 마지막 2시간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앞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연구과제라고 문제 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분량이 한 10문제, 10대 문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좀 몇 가지를 추려서 10문제 정도를 제가 일요일날 3교시 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4교시 때 풀이해서 한 달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은 이제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먼저 정리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